왜 이토록 먼 타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중미 국가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그곳에 위치한 온두라스 국립자치대 학교에서는 23명의 학생들이 매주 2번씩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실 안에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들 중 다수는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토록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대중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60년 전 어느 날 아침 이 나라를 덮친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난 먼 동방의 나라가 보내온 고요하고도 뜨거운 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 온정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3년 7월 26일 새벽 5시 17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아침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 이 고요한 도시는 갑작스러운 격렬한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리히터 규모 6.1의 강진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주방에서 어린 아들 다니엘과 딸 소피아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낮게 깔리는 굉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마치 건물이 통째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격렬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장이 굉음을 내며 쓰러졌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차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니엘, 소피아,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을 열자 침대가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고 두 아이는 공포에 질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 소피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딸을 안아들고 아들 다니엘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는 요동치는 바닥을 간신히 뒤기며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가구들이 무너지고 창문 유리가 깨지며 먼지가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남편 카를로스도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마리아, 빨리 밖으로 나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천장에 거대한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를로스는 순식간에 잔해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카를로스, 마리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고 건물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 어서. 카를로스가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두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자욱한 흙먼지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만 그녀에게는 올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소피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주문을 외듯 반복했습니다. 주위에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맨손으로 자네를 파헤치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되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움직임을 멈춘 그림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테구시갈파라는 도시는 단 수십 초의 흔들림으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망자 약 1,070명, 부상자 약 3,000명. 건물의 80%가 붕괴하거나 파손되었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마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근 공원에 임시 피난 텐트촌이 세워졌고 수많은 인파가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바닥에는 얇은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집을 잃은 다른 가족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카를로스는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작업 중이었지만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빠는 곧 오실 거야. 마리아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잔혹한 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피난소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물은 턱없이 부족했고 빵은 한 사람당 작은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화장실 부족으로 위생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텐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어린 딸이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마리아는 의료 텐트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약품과 의사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딸이 열이 심해요. 마리아의 간절한 애원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잠시 소피아를 살펴보고는 해열제 몇 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세요. 하지만 피난소에서 물은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딸에게 먹일 그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 몇 번이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구조대는 카를로스를 찾아냈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다니엘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천국에 가신 거예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후 일주일 동안 피난소에는 절망만이 감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도 직장도 가족도 잃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마리아는 홀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린 이제 어쩌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병들어갔고 노인들은 피로와 불안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배급받은 적은 양의 빵과 물을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다니엘이 자신의 빵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네가 먹으렴. 마리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국제사회의 원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페인, 브라질, 그리고 먼 동방의 나라 한국 코리아에서 온 물자들도 있었습니다. 피난소로 배달된 종이 상자에는 선명하게 코리아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낯선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약품과 통조림, 쌀과 담요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원조 물자입니다. 아주 먼 나라지만 우리를 돕고 있어요. 배급 담당자의 설명에 마리아는 상자를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통조림을 따서 먹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소피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마리아는 처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피난소 게시판에 신문 기사 하나가 붙었습니다. 마리아는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테구시갈파를 돕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 역시 불과 10년 전 끝난 참혹한 전쟁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 중이며 그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먼 나라를 돕는 것일까? 기사는 한 한국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고통을 아는 나라.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공감이자 동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호 물품들은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담요, 의류, 텐트, 약품.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소피아, 이것 좀 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단다. 다니엘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상자에 적힌 글자를 짚어보았습니다. 한국, 그래. 언젠가 우리도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마리아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리아는 담요를 두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폐허였지만 먼 나라에서 전해온 온기가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은 희망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원조를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전쟁 1950-1953이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터전을 잃었던 그 기억. 1963년 당시의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제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하려던 결코 부유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도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피난소의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왜 자신들도 힘들 텐데 우리를 돕는 걸까? 어느 날 한국 의료팀이 피난소를 찾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통역을 통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도 소피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님의 딸인가요? 한국인 의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지진 이후로 계속 열이 내리질 않아요. 의사는 꼼꼼하게 소피아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나을 겁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 들은 말에 마리아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 거야. 자신이 힘들 때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나라.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며칠 후 또 다른 구호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보낸 아동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니엘과 소피아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어때? 예쁘니? 소피아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옷에 붙은 태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만듦이라는 뜻이야. 오으, 코리아. 다니엘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에 그 나라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피난소 사람들의 얼굴에 점차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온정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시를 재건하고 미래를 되찾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엔의 주도하에 테구시갈파 재건 계획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난소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테구시갈파 재건 계획 국제 공모전. 마리아는 그 포스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이 도시의 미래를 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봄 재건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테구시갈파, 새로운 미래를 열다. 기사는 각국이 제출한 안을 소개했는데 그중 한국에서 온 제안이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안자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김민준 가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재건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금 부족, 자재 조달 지연,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정말 도시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 현지 기술자가 피난소를 찾아와 외쳤습니다. 여러분, 재건 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도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린 계속 텐트에서 살아야 하나요?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세계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는 부활할 겁니다. 몇 주 후 도심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잔해가 치워지고 새 건물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마리아는 종종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중장비가 움직이고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 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란 안전모를 쓰고 현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짓 발짓과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어. 마리아는 다니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보렴, 다니엘.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도시를 짓고 계시단다. 다니엘은 공사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 속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유엔 본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재건안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안 중에서 한국의 건축가 김민준의 설계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본 설계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실현 가능합니까? 그러나 치열한 논의 끝에 김민준의 안을 핵심으로 한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신문은 김민준 건축가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의 현대화를 이끈 건축가,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 사람이 우리 도시를 설계한다고. 사람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품과 식량을 보내주고 의료팀을 보내준 나라야. 그 나라의 건축가라면 믿을 수 있어. 1964년 가을, 드디어 김민준 건축가가 테구시갈파에 도착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도시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폐허 너머에 세워질 찬란한 미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김민준은 통역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쟁 직후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였죠. 하지만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중은 숙연해졌습니다. 테구시갈파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힘있는 목소리에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민준은 매일같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위험하다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건물과 갈라진 도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난소를 찾았습니다. 그가 피난소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김민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님의 자녀입니까? 네, 다니엘과 소피아입니다. 김민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튼튼하고 새로운 도시를 지어주마.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에 그는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자라서 이 도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거대한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시티게이트를 만들 겁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가 만나는 도시의 관문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내진 설계가 완벽한 고층 아파트를 세울 겁니다. 이를 시티홀이라 부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질 이 도시는 다시는 지진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닌 미래를 향한 창조였습니다. 공사는 196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가 다니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공구에 관심을 보이자 그는 웃으며 수평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건물이 똑바른지 확인하는 도구란다. 너도 커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그 말은 다니엘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어. 1966년 가을, 드디어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10층 높이의 하얀 건물들, 추첨을 통해 마리아 가족이 첫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리아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재건 중인 도시의 풍경.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란다. 다니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먼 공사장에서 파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다니엘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단다. 우리를 도와준 저분들을.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다니엘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도시가 활기를 되찾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묻자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도시를 지어준 한국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1967년 봄 도시 재건 완료 기념식에서 김민준 건축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기술자지만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사는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도시를 소중히 아껴주십시오. 식이 끝나고 마리아는 다니엘을 데리고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 같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김민준은 다니엘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꼭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라. 그 따뜻한 격려가 소년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과 온두라스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R 등을 통해 기술 지원과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졌고 2017년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현대식 공립병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온두라스 국립대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학생들은 6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서울 세계 박람회 서울 월드 엑스포. 이날은 온두라스의 날이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1963년에 폐허가 된 테구시갈파와 김민준의 설계도 그리고 현재의 아름다운 도시 전경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문화부 장관은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63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일어선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건축가는 우리의 미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가 내밀었던 손길이 오늘날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도 신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건축가가 된 다니엘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지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게 공구를 보여주며 꿈을 심어준 한국 기술자를 기억합니다. 저는 약속대로 건축가가 되어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행사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네요. 6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온두라스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이란 이런 것이군요. 마리아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 다니엘은 그 유지를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구시갈파의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한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기, 학교 건물, 도로, 그것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우정의 증거입니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던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지진 피해국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 그 따뜻한 마음은 6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온두라스가 보여준 기적처럼 말이죠. 따뜻한 우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